저는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수 상태인 척 말이죠. 부산 해운대 고급 요양병원 VIP 병실, 이 하얀 침대 위에서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편안하시죠? 아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거든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만은 또렷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랄까요?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아무도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죠.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매일 아침 7시면 간병인 선희 씨가 들어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죠.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선희 씨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제가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오후에 들려오는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성급한 발걸음, 도훈과 미경이 오는 소리였어요. 그들이 병실 문을 열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미경이 간병인에게 묻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죠. 언제 죽을지 궁금한 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족조차 괴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해운대의 그 시원한 바람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간혹 손녀 유진이가 생각났습니다. 22살 한창 예쁠 나이죠. 하지만 유진이는 자주 오지 못했어요.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거든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직접 보는 건 몇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고요해졌어요. 그때가 제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평온하기도 했죠.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 침묵 속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운 일,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일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애써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도훈과 미경은 매일 오후 3시에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긴장했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은 뭔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한 말입니다. 미경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도 차갑게 식은 체온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편안하게 쉬세요. 저희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뻔했거든요. 제 재산을 처리한다는 뜻이겠죠. 어느 날은 이런 대화도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언제까지 이럴까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던데. 도훈의 답변이 뒤따랐죠.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깨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훈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어머니인 저를 잘 따랐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경과 만난 후에 말이에요. 미경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도훈이 좋아하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미경이 또 다른 날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니신데. 도훈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수십억인데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간병인 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진짜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여사님, 오늘은 바깥 공기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혈육인 아들보다 남인 간병인이 더 진심으로 저를 대했죠. 하루는 선희 씨가 제 손을 마사지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사님, 손녀분이 전화 오셨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진이가 온다니. 그 아이만은 진짜로 저를 걱정해 주거든요. 도훈과 미경도 유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한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죠. 아마 유진이가 상속에 끼어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때로는 남이 가족보다 더 진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날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훈과 미경이 병실에 들어왔는데 발소리부터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은밀한 느낌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니 뭐가? 도훈이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 말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목소리 좀 낮춰. 도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못 듣잖아. 의사도 그랬잖아. 의식이 없다고.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다 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제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조심해야지. 간병인도 있고. 지금 없잖아. 점심 먹으러 나갔다고 했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습니다. 여보,
어머니 빌딩 가격 알아봤어? 미경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응,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시세가 꽤 올랐대. 얼마나? 강남 빌딩이 50억 정도, 부산 쪽 상가 건물들까지 합치면 70억은 될 거야.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으면 미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거지 유진이가 뭔데. 아직 대학생인데 뭘 알겠어. 도훈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유진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야? 연명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도훈이 말을 멈췄어요. 차라리 뭐 미경이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었죠. 여보, 우리 인생 생각해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미경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생생히 듣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도움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시장에서 국수 팔며 손이 트도록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훈이 어렸을 때 학용품 사달라고 하면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사줬던 그때 말입니다. 미경아, 그런데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절대 하면 안 돼. 도훈이 신신당부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바보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날지,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할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모든 음모들을 말이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26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때 도훈이는 고작 3살, 둘째 도영이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습니다. 한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죠. 시댁에서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텐데 시설에 맡기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라고?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키워내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국수 장사를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일같이 말이죠.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도훈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하지만 정작 제가 먹을 건 없었어요. 남은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곤 했죠. 몇 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제 국수 맛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이 집 국수가 진짜 맛있어. 정성스럽게 끓인 맛이 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씩 쌓여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훈아, 이번엔 새 운동화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도훈이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그 아이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국수 장사로 번 돈으로 작은 땅 한 평을 샀습니다. 부산 외곽의 허허 벌판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엄마, 이게 우리 땅이야? 도훈이가 신기해했죠. 그래, 이제 우리도 땅 주인이다. 그 땅이 지금은 수십억짜리가 됐어요. 부산이 발전하면서 땅값이 수십 배로 뛴 거죠. 하지만 돈을 벌수록 아이들에게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돈은 땀 흘린 자만 가질 자격이 있다. 이 말을 자주 했어요. 공짜로 얻은 건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도훈이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 도우면 줄게. 공짜는 없다. 혹독하게 키웠던 거죠. 그래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방식이 틀렸던 것 같아요. 도훈이는 돈의 소중함을 배운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만 커진 것 같거든요. 둘째 도영이는 달랐어요. 2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아이는 끝까지 착했습니다. 엄마, 형 걱정되네요. 요즘 이상해져요. 도영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도훈이가 변하고 있었던 거죠. 도훈과 미경의 차가운 대화를 들은 후 선희 씨의 따뜻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열어서 바람 좀 쐬실까요? 선희 씨는 언제나 제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제가 대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선희 씨는 56살 간호조무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에요. 숙련된 손길로 저를 돌봐주셨죠. 여사님,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혈액순환에 좋거든요. 그분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들의 손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사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오랫동안 못 불러봤어요. 선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을 돌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다니. 선희 씨는 제 일상을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집에서 직접 끓인 거예요. 병원 음식이 아닌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주셨어요. 비록 제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머니, 손녀분 전화 왔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시네요. 유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희 씨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섞였어요. 참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어머니 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선희 씨는 유진이를 직접 본 적이 있었나 봐요. 하루는 선희 씨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같이 바다 구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같이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제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니. 도훈과 미경이 올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오면 병실 공기가 차가워지지만 선희 씨가 있을 때는 따뜻해졌죠. 어머니, 오늘은 간병인 친구가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맛있게 담갔더라고요. 선희 씨는 항상 뭔가를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큰 것도 아니고 김치 한 봉지, 과일 몇 개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많은 분들을 돌봐드렸는데 어머니가 제일 편하네요. 선희 씨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라는 게 혈연과는 상관없구나. 어느 날 밤 선희 씨가 야간 근무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잠 안 오시나 봐요? 제가 손 좀 잡고 있을게요. 그분은 정말로 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룻밤 내내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도훈과 미경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희 씨는 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꼭 일어나세요. 같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셔요. 선희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훈과 미경이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음성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는 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벌써 몇 개월째예요. 도훈이 답했죠. 그렇다면 이 서류들을 처리하는데 문제 없겠군요.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고 이건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여기에 어머님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의식을 잃은 틈에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구나. 도장은 어디 있죠?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랍 안에 있을 거야. 도훈이 답했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제 도장을 찾고 있었죠. 여기 있네요. 미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서 제가 깨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도장을 찍어보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훈이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이게 뭐야? 미경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도훈이 물었죠. 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말이죠. 세상에 정말 움직여.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정해, 미경아. 그냥 근육 경련일 수도 있어. 도훈이 진정시켰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달랐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근육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정말요? 도훈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걱정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죠. 저는 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눈꺼풀을 떨려보려고 했어요. 또 움직여. 미경이 소리쳤어요. 이번엔 눈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깨어나시는 건 아닐까요? 도훈의 목소리가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고 있던 눈이 쉽게 떠지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상태를 좀 더 지켜본 후에 말이죠. 그들이 병실을 나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막아냈구나.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올 테니까요.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생 기억에 남을 밤이었거든요. 밤 11시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간병인 선희 씨는 잠깐 휴게실에 가셨고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훈과 미경의 발소리였죠. 이상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일까? 아무도 없죠?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이 잠깐 나간 것 같아. 도훈이 답했죠. 그들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이 기회야.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미경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정말 괜찮을까? 만약에 들키면 도훈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킬 게 뭐 있어? 어머니는 의식이 없잖아. 그들이 탁자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서류 들릴 거예요. 자, 빨리 해. 간병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미경이 다그치고 있었어요. 도훈이 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도장을 쥐어주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온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라 거칠었지만 분명히 들렸죠. 도훈과 미경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 어머니?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들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떨어뜨렸죠.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도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오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며칠 전 변호사 데려온 것도 오해고 지금 이 시간에 몰래 들어온 것도 오해냐? 미경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위한다고? 병실의 침묵이 무거웠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도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속지 않을 거였어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지. 제가 완전히 일어나자 그들이 뒷걸음쳤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경도 울기 시작했어요. 너희 눈물이 진짜 눈물이냐? 아니면 재산을 놓칠까봐 흘리는 눈물이냐?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희 씨가 돌아오는 소리였죠. 어머니, 선희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깨어나셨어요. 그분의 눈에 진짜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제서야 저는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선희 씨가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 저는 도훈과 미경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앉아라. 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제 말에 따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훈이 다시 변명을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인 줄 알고 마음껏 떠들었지? 다 들었다. 미경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빌딩 가격이 70억이라고 했지? 연명 치료비가 아깝다고도 했고, 제 말에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죄송해요. 도훈이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나라.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몇 살이냐? 45입니다. 45살 먹도록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냐?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에서 국수 팔며 너희 학비 벌었던 거, 겨울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던 거 기억하지? 기억합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냐? 도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서였다. 공짜로 얻은 건 소중함을 모르거든.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는 뭘 배웠느냐? 돈의 소중함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만 배웠구나. 어머니, 도훈이 울먹였어요. 그리고 미경, 너는 더하다. 저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댁 어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욕심이 과한 게 아니라 인간성이 없는 거지. 제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매일 웃으며 병문안을 올 수 있냐?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도훈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거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기적이네요. 의사가 저를 검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훈과 미경이 병실을 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검진이 끝난 후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하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라고?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장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른 변호사였어요. 박정수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상담드리러 왔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였어요. 오래전부터 제 법적 업무를 처리해 주던 분이죠. 선생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차근차근 제 의지를 말했어요. 제 재산 절반은 손녀 유진이에게 남기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에게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감당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생각해 본 줄 아세요?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며칠 후 도훈과 미경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훈이 또 다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재산은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언장을 새로 썼다. 너희 몫은 없어.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설마 정말로. 유진이가 절반,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도훈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손으로 벌어서 살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제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남의 것만 바라고 살 생각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그날 이후로 도훈과 미경의 병문안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유진이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유진이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걱정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죠.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남기기로 했어. 할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역시 유진이는 달랐어요. 돈보다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그래도 알아둬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잘 관리해야 할 테니까.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넌 할머니를 닮았으니까. 유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선희 씨가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정말 고마웠어. 선희 씨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어머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놀러와. 저는 선희 씨를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봤어요.
도훈과 미경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재산을 포기하고 나서야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좋지. 오랜만에 바닷가나 가볼까? 우리는 해운대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아빠한테 재산 안 주신 거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전혀 후회 안 해. 돈은 거울이야. 거울이요? 응. 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거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빠는 그 거울 앞에서 탐욕스러운 괴물이 됐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유진이가 제 팔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유진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선희 씨, 유진이, 그리고 앞으로 만날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제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